2012년 5월 19일 해발 28,000피트 에베레스트 산. 두 남자가 어두운 경사면에서 한 여성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걷지도 숨쉬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들보다 400피트 아래에는 텐트와 산소, 그녀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텐트가 보이지만 남자들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들어본 다른 에베레스트 비극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셰르파들도, 원정 대장도, 몇 주 전 그녀를 베이스 캠프 이상으로 데려가기를 거부했던 수석 가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쉬리아 샤클로파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꿈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자신의 삶을 사세요. 극한의 경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쉬리아 샤클로파인이 9살이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헬리콥터로 히말라야 산맥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에베레스트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그 봉우리를 바라보며 언젠가 저 꼭대기에 서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 약속이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1979년 카트만두에서 태어났으며 인맥과 안락함을 가진 가정에서 살았고 집 앞문에서는 왕궁이 보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녀는 인생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갔습니다. 그녀가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0대 중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녀가 젊은 여성이 되었을 때 쉬리아 샤크로파인은 사실상 고아가 되었고 모든 이들의 말에 따르면 끈질기게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패션 바이어로 일하다가 직접 수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인생이 무엇을 빼앗아가도 반드시 새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녀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쉬리아 샤크로파인에게는 등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그녀의 첫 번째 등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도전을 위해 그녀는 매일 15파운드짜리 배낭을 메고 10에서 13마일을 걸으며 훈련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18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가라테, 실내 암벽 등반, 심혈관 운동 등 다양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 기술은 베이스 캠프에서 가이드 회사가 가르쳐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회사는 엇모스트 어드벤처 트레킹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카트만두의 가네시 타쿠리가 소유했습니다. 쉬리아 샤클로파인은 네팔 가족 인맥으로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네팔 출신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첫 남아시아계 캐나다 여성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업체를 고용한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가네시 자신도 에베레스트 정상에 여러 번 올랐던 사람으로 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회사는 신생 업체였습니다. 등산계에서 언모스트 어드벤처 트레킹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고 이 회사는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고객을 안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쉬리아 샤클로파인은 이 모험을 위해 4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는 대형 업체인 인터내셔널 마운틴 가이즈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과 같습니다. 전체 왕복 여정에 필요한 산소, 베이스 캠프 위에서의 음식과 텐트, 그리고 최소 5번에서 10번 이상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경험이 풍부한 셰르파까지 대형 업체들은 모두 제공했지만 언모스트는 산소를 요청 시 제공한다고만 명시했습니다. 베이스 캠프 위에서의 텐트, 음식, 연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신생 업체였고 고객과 웹사이트에 올릴 정상 등정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의 4만 달러도 필요했죠. 2012년 4월 12일 한 번도 산을 올라본 적 없는 그 여성은 한 번도 정상 등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적 없는 회사의 관리 하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히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바로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몸은 점점 옅어지는 공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반가들은 여러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더 높은 캠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이 과정은 몸이 더 많은 적혈구를 생성하고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듭니다. 이 일은 힘들고 반복적이며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산은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쉬리아 샤크로파인에게 그 진실은 곧 다가왔습니다. 등반 순환 훈련 동안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눈에 띄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느렸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느렸지만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그녀는 산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자주 멈춰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속도 조절, 속력, 모든 것에서 힘들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라체 페이스라는 중요한 구간을 오르는데 7시간 이이 걸렸습니다. 보통 등반가는 많아야 5시간이면 오르는데 에베레스트에서는 2시간 차이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그녀는 아이젠을 부츠에 어떻게 착용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젠은 등반가들이 얼음 위를 걷기 위해 부츠에 부착하는 금속 스파이크입니다. 이것은 등산의 기본 기술입니다. 쉬리아 샤클로파이는 에베레스트에서 처음 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쉬리아 샤클로파인이 이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상 등반을 시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고 가장 높은 책임자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셰르파, 그녀 회사의 수석 등반 가이드는 그녀의 속도와 계획, 꿈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가네쉬에게 쉬리아 샤클로파인이 이 산에서 죽을 수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상 등반을 시도하면 자신과 셰르파들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베이스 캠프 이상으로 데려가길 거부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셰르파의 수입, 명성, 그리고 운영자와의 모든 관계는 모두 고객을 산에 데려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절했을 때 그의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할 만큼 충분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가네시 토코리도 모든 것을 멈췄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그의 회사는 정상 등정 경험이 없었고 그의 명성과 사업이 이번 원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쉬리아 샤클로르파인 본인이 포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대로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결정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증거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해도 그 결정을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네시는 이번 시즌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집센 고객과 불가능한 결정을 앞두고 베이스 캠프에 서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합니다. 멈춰야 할 이유보다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베이스 캠프까지 도착했고 순환훈련도 마쳤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의지는 확고하죠. 어쩌면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는 자신의 수석 셰르파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원정대는 2012년 5월 18일에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캠프사에 서서 어둠 속으로 올라가는 등반가들의 줄을 바라봤다면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헤드램프 불빛들이 검은 어둠 속을 따라 하나씩 질서정연하게 개미떼처럼 위로 이어졌으니까요. 정상으로 향하는 등반가들이었고 그 줄 어딘가에는 쉬리아 샤 크로르파인도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템바 셰르파와 다와 댄디 셰르파라는 2명의 셰르파와 함께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은 적지만 강인한 젊은 가이드로 그녀에게 배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은 그녀가 밤새 등반해서 이른 오후에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방향을 바꿔 해지기 전에 4번 캠프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보통의 정상 등반 일정입니다. 이번 원정에서 쉬리아 샤크로파인에게는 보조 산소통 9개가 지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정대는 산소통을 4-5개 주지만 가네시는 그녀에게 9개를 줬습니다. 그녀의 여정과 귀향까지 충분한 양이었죠. 그는 이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남을 탓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트모스트 어드벤처 트레킹의 누군가가 종이에 앉아서 계산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라체벽에서 얼마나 느렸는지, 9개의 산소통을 받는지, 그리고 꼭 해야 할 질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답은 분명했을 테니까요. 절반 속도로 움직이는 등반가는 2배의 시간 동안 산소를 소모합니다. 보통 등반가에게 9개 산소통은 충분하지만 쉬리아 샤클로르파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쉬리는 오후 7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느렸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템바와 다와 댄디는 가까이에서 함께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위아래로 헤드램프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숨 한숨 내쉬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28,800피트 지점에 있는 힐러리 스텝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힐러리 스텝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과 얼음벽입니다. 이곳은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장애물 중 하나이자 전체 경로에서 가장 좁은 지점입니다. 이 구간에는 전체 길이에 걸쳐 단 하나의 고정 로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반가가 올라갈 때는 그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이동합니다. 등반가가 내려올 때도 같은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로프 위에서는 서로 동시에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한쪽 방향의 등반가는 카라비너를 풀고 겨우 설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바위턱에 비켜서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게 한 다음 다시 카라비너를 걸고 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소라면 힐러리 스텝을 통과하는데 20분, 길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19일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등반가들이 그날 정상 등정을 선택했고 각 팀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빠른 등반가들이 느린 등반가들 뒤에 줄 섰고 하산과 정상 오름 등반가들이 좁은 바위턱에서 마주쳤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교통 체증이 벌어진 것이죠. 쉬리아는 그 정체 속에서 4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힐러리 스텝을 넘었을 때 쉬리아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계속 올랐습니다. 템바와 다와 댄디가 곁을 지켰습니다. 정상은 그녀의 머리 위에 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9일 오후 2시 20분경 19시간의 등반 끝에 쉬리아 샤클로르파이는 세계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4번째 캐나다 여성이며 최초의 남아시아계 캐나다 여성입니다. 평생의 꿈이 마침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정상에서 30분을 보내며 사진을 찍고 경치를 바라보고 세계의 꼭대기에서 그 순간을 최대한 즐겼습니다. 이후 그녀는 하산을 시작하려 몸을 돌렸고 시간은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하산이 이어졌습니다. 앞에는 한 셰르파, 뒤에 쉬리, 또 다른 셰르파가 뒤따랐습니다. 올라올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느려졌고 다리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할 발걸음조차 집중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더 거칠어졌고 말투는 흐릿해졌으며 움직임에는 전혀 조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낡은 기차가 서서히 멈춰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셰르파들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체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결과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쉬리아 샤크로르파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렸고 올라가는 내내 보조산소를 계속 사용하며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도에서는 등반이 매우 어렵고 최고의 운동선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기에는 해수면에서보다 산소가 3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산소 없이 그녀가 정상에 오를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표준 산소통은 약 6시간 지속되지만 쉬리아 샤크로파인 씨는 평소보다 빠르게 사용했습니다. 쉬리아 샤크로파인 씨는 대부분보다 일찍 등반을 시작했고 고도가 더 큰 영향을 주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산소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스텝에서 정체 때문에 낭비된 4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발 28,700피트의 사우스 서밋 근처에 도달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산소를 사용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가네시, 그녀의 원정대장이 그녀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는 이미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객을 한 번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남은 산소통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산소가 필요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누나, 무리하지 마세요. 약해진다고 느끼면 돌아가세요. 내년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쉬리아 샤클로파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늘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를 4번의 상실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그 끈기였고 그녀를 세계의 정상까지 이끌어줄 것도 바로 그 끈기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리아 샤클로파이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산에서 19시간 만에 정상에 도달했을 때 9병 대부분이 이미 비어 있었고 그녀의 힘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장 최악의 순간, 구조가 불가능한 곳에서 바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높은 곳에서 쉬리아 샤크로파이는 더 이상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셰르파들과 템바, 다와는 그녀를 양쪽에서 실제로 부축해야 했고 그녀의 다리를 움직여 한 걸음씩 앞으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해발 28,700피트의 사우스 서밋을 지나 바위 협곡을 지나 몇 시간 전 등반할 때 지나쳤던 모든 지점을 지나 끌고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내리자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그녀의 가슴은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산이 완전히 그녀를 집어삼키는 것 사이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의 산소통뿐이었습니다. 산소통에서 나오는 숨이 그녀에게 몇 분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셰르파들의 손만 잡고 거의 애원하듯 산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지금 내려가게 해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약 27,600피트 지점에서 결국 마지막 산소통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슈리아는 아무런 자비도 없는 산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진 셈이었습니다. 셰르파, 다와, 그리고 템바는 정말로 불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남아 함께 내려오려 했지만 그러면 모두 벼랑에서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녀를 두고 내려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캠프사, 즉 800피트 아래에서 그들은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밀고 당기고 그녀를 두 사람 사이에 세워 한 걸음씩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붙잡아주며 설 수 있었지만 다리를 움직이려 하면 곧 쓰러졌습니다. 거의 마비된 듯 보였습니다. 슈리아는 산소 부족으로 생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고 뇌도 산소가 부족해 힘들었습니다. 또한 굶주린 뇌는 한 번에 멈추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멈춥니다. 처음엔 다리, 다음엔 말하기, 마지막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능력이 차례로 사라집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내부에서부터 하나씩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었고 이를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경에 슈리아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27시간 동안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등반가들이 산소 지원을 완전히 받는 경우에도 권장되는 최대 시간은 16시간에서 20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셰르파들, 즉 24시간 동안 산에 있었고 그녀를 수백 피트 아래로 끌고 내려온 두 명의 지치고 저체온증에 걸린 남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친 두 가이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를 두고 도움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4번 캠프에 가서 지원을 받아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스리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쓴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힘을 다해 그녀는 그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도움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에게 제때 도움이 닿길 바랐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슈리아 샤클로파이는 2012년 5월 19일 밤 그 절벽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즌 에베레스트에서 숨진 10명 등반가 중 안전지대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조대는 셰르파들이 그녀를 남겨둔 그 자리에서 고정 로프에 연결된 채 얼어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옮길 수 없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그녀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경고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녀가 모든 신호를 무시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그녀가 그 산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브루스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서서 내가 결정하겠어, 당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결정하지도 멈추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 여성은 그 침묵의 대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다음 날 정상으로 가던 등반가들은 같은 고정 로프에서 그녀의 시신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들은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그녀를 피해 잠시 풀었다가 다시 걸고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시스템이 항상 그녀를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등반로 한가운데 놓인 경고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결국 가네시가 조직한 5명의 셰르파 팀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그들은 5월 28일에 그녀를 캠프 2로 내려보냈고 5월 29일에는 마지막 장례의식을 위해 카트만두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남편 브루스가 참석한 가운데 카트만두에서 화장되었습니다. 네팔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등반자들에게 고산 경험을 요구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2012년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슈리아 샤클로르파이는 그 산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문제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요? 등반가가 세계 기록을 세웠고 이 일을 100번이나 해봤으며 모든 안전 절차를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는요. 그는 죽기 전날 그 안전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수업이 있은 지 24시간 후 엘리트 등반가 브래드 고브라이트는 한 번의 실수를 저질러 600피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